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동영상부터는 14단원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 4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아니면 여러 가지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14단원부터 이어지는 몇 개 단원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이어서 또 주식을 공부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파생 금융 상품을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묶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과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순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여기 14단원부터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그 주식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우선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익숙하죠. 혹은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더라도 이제 워낙 요즘에 뭐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뭐 주식이 대충 뭔가라는 거에 대한 짐작은 가실 겁니다. 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 우선 돈을 빌리려는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거나 아니면 어떤 공장을 더 지으려거나 아니면 설비를 더 들어오려고 해. 근데 지금 회사 당장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이제 그러면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대표적인 방법이 은행 가서 대출받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배울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제 자본으로서 주식 투자자들한테서 이제 돈을 끌어오는 방법,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채권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Fixed Income Secur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Debt Secur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1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라고 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채권을 영시점이 있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영시점이 있는 거고 이제 채권에서 빌렸던 돈을 다 갚는 일시점이 만기가 되는 일시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영시점에 돈을 빌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 이제 그러면 그 회사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와. 이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뭐 목표로 했던 사업에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갚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 해서 이자를 두 번 갚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자,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0%로 내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1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10만 원인데 이제 그거를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5만 원을 이제 6개월째 되는 시점에 이자로 내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는 1년째에 이제 나머지 이자 5만 원과 원금 빌렸던 거 100만 원을 갚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현금 흐름을 끝내는 돈을 빌렸던 것을 다 끝내는 방식이 이제 채권의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떻게 된다? 발행하면서 차입자가,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가 돈을 받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써. 그러면서 채권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갚아. 그리고 마지막 만기가 됐을 때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아. 그렇게 해서 돈 빌렸던 거를 다 갚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트로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이제 트레저리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트레저리 T본드가 있고 이제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커퍼레이트 본드 회사채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터내셔널 본드라고 해서 뭐 국제적으로 발행이 되는 채권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14.2단원에 가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제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어떤 디폴트 리스크 그리고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에서 파생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CDS와 CDO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채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막 혼용해서 썼어요. 자, 보면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또 채권 발행자 또 차입자, 채무자랑 같은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채권이 발행이 됐어.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해. 이제 그러면 누군가 돈이 남는 사람은 그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바꿔 말하면 그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채권 투자자도 채권자랑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채무자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차입자라는 말도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채무자든 채권 발행자든 아니면 차입자든 요 세 가지가 다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린 기업, 빌린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이제 채권자 그리고 채권 투자자가 그 기업이 발행한 혹은 개인이 발행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되는 사람이 채권자 혹은 투자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요거가 다 같은 뜻이고 이제 요거가 또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아까 14.0번에서 본 것처럼 뭐 debt security라고 하기도 하고 fixed income security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채권을 가리키는 용어 정리해보면 fixed income security, debt security, 본드 요거 세 개가 다 채권을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혹은 빌리려는 기업이 처음에 돈을 발행해.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받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간에 이자를 갚아.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 그리고 마지막 만기 때 마지막 이자와 빌렸던 원금을 다 갚으면서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끝나는 방식이 요 본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혹은 데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파밸류 혹은 페이스 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00만 원을 빌리려고 그래. 그래서 100만 원을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채권의 파밸류가 얼마야? 페이스 밸류가 얼마야? 라고 하면 1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밸류, 페이스 밸류는 채권의 액면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가라고 하는 것이 파밸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페이스 밸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돈을 채무자가 채권을 발행해서 중간에 처음에 돈을 빌려가서 중간중간 이자를 갚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가는데 그래서 이자율을 10%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쿠폰 레이트를 1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갚는 이자를 쿠폰이라고 합니다. 채권에서는 쿠폰이라고 하고 그래서 원금 대비 이자로 얼마 갚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쿠폰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드 인덴추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채권을 투자해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그래서 채권 이슈어, 채권 발행자와 채권을 투자하는 본드 홀더가 뭐 이 채권의 쿠폰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마다 갚고 만기는 언제고 원금은 얼마고 어떤 옵션이 추가되고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자세하게 어떤 채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한 문서를 어떤 투자 계약서 뭐 이런 거를 본드 인덴추어라고 합니다. 채권은 중간에 채무자가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중간에 주기적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채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자를 안 갚고 맨 처음에 돈을 빌리고 맨 마지막 만기 때 빌린 돈을 갚고 요렇게 캐시플로우가 간단하게 끝나는 채권이 이 제로 쿠폰 본드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쿠폰 본드는 그러면 돈을 공짜로 빌리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뭐 쉽게 예시를 들면 뭐 0시점에 90만 원을 빌려. 이제 그런 다음에 1시점에 만기 만약에 이 만기를 1년이라고 해. 그럼 만기 때 이거를 100만 원으로 갚아. 이제 그러면 그 100만 원 빼기 90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원만큼을 사실상 이자로 지불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캐시플로우 형태를 갖는 채권이 이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요 첫 화면, 요 3페이지 화면을 통해서는 본드라고 하는 것은 debt 그리고 fixed income이랑 같은 말이다. 그리고 파밸류랑 페이스 밸류라고 하는 거는 채권의 액면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쿠폰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이 중간에 이자 얼마 갚니? 라는 거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채권이 중간에 이자를 주는 채권이 더 많아. 훨씬 더 많은데 어떠한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무이표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이표 채권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제로 쿠폰 본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이 T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이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거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뭐 도로를 놓는다던가 다리를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큰 뭔가 어떤 정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이제 그럴 때 발행하는 게 이 트레저리 본드 국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 어쩌고 저쩌고 해서 총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T빌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만기가 1년 이내인 거라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T노트라고 하는 게 만기가 1년에서 10년 사이인 거 중기 그러니까 만기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를 요 T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아예 10년을 초과해서 만기가 굉장히 장기인 채권을 T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T본드의 경우는 액면가가 $1,000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총 빌리려고 하는 돈이 $2,000야. 그러면 $1,000짜리 채권을 2장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면 총 $2,000를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뭐 만약에 $3,000가 필요해. 그러면 $1,000짜리 액면가인 채권을 3장을 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라는 게 그러한 거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 이제 요 T본드라는 거는 액면가가 주로 $1,000짜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떤 신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 발행하는 채권을 이제 요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 혹은 회자를 빼고 그냥 사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회사채에는 몇 가지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옵션이 이제 콜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조기 상환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기 상환 옵션은 이 콜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발행자,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을 가진 경우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거를 뭐 3년 만기, 그러니까 돈을 3년 후에 갚기로 했어. 원금을 3년 후에. 이제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뭔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현금이 좀 일찍 많이 들어왔어. 뭐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이 채권 발행했던 거 쿠폰을 계속 내면서 뭐 돈을 쓸데없이 막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러면 있는 돈 가지고 만기 이전에 채권 발행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저 만기 3년인데요. 지금 1년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이제 잘 돼서 지금 우리가 2년 남았는데 그냥 먼저 갚아버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이 콜러블 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 옵션이라고 하는 조기 상환 옵션이 붙어 있는 본드가 이 콜러블 본드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돈 빌려간 사람이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 콜러블 본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기 상환을 채권 투자자, 즉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풋터블 본드 혹은 풋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채권자, 돈을 투자한 사람 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이 채권을 통해서 뭐 10년 만기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만기가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내가 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를 못 믿어서 그냥 빨리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어. 나 그 남아있는 쿠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지금 나한테 돈 빨리 가져와라. 만기 안 되는데 그냥 원금 지금 갚아라. 라고 이렇게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투자한 사람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그 옵션이 달린 채권을 풋터블 본드 혹은 풋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기 상환을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콜러블 본드가 되기도 하고 풋터블 본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상환 옵션이 코퍼릿 본드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들어간 채권이 이제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신문이나 TV에서는 줄여서 CB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컨버트가 뭐를 바꾸다, 전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CB는 뭐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처음에는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중간에 그냥 따박따박 그 회사로부터 쿠폰을 받다가 만기가 안 되긴 했어. 만기 이제 되면은 너한테 돈을 받을 거긴 한데 만기 때 그 현금으로 나한테 이 채권에 대한 현금으로 만기 갚지 말고 니네 회사 주식으로 대신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컨버터블 본드, 그러니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 컨버터블 본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버터블 본드는 중간에 이 채권자가 그 채권을 통해 돈 빌려준 사람 혹은 투자자가 갖고 있다가 어떠한 경우에 이런 전환권을 발동을 하겠어요? 저 회사 주식이 대박날 조짐이 보일 때. 주식은 수치적으로는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 가격이 갈 수 있잖아요. 쿠팡 같은 거 생각해봐. 그래서 쿠팡 채권자야. 근데 쿠팡이 대박날 것 같아. 그러면 만기 때 가가지고 니네 쿠팡 나한테 지금 100만 원 빌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100만 원어치를 채권 현금으로 갚지 말고 니네 주식으로 줘라. 그러면 채권자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컨버터블 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옵션을 가진 채권이 있을 수 있냐면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중간중간에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갚는 쿠폰이 뭐 10% 아니면 뭐 5% 이렇게 고정된 게 계속 간다. 그래서 뭐 계속 100만 원 빌렸어. 그러면은 $10야. 그러면 10%야.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5. 뭐 그렇게 갚는, 그러니까 중간에 갚는 쿠폰이, 그러니까 중간에 갚는 이자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채권을 Fixed Income Secur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채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로. 그런데 그 중간에 갚는 이자가 영원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동돼서 바뀌는 경우를 이렇게 Floating Rate Bo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갚는 쿠폰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막 어떤 규칙성이 없이 맥락 없이 막 랜덤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장 금리, CD 금리, 아니면 RP 금리, 요런 거에 연동해서 바뀌는 게 요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 받으면 이제 보통은 코픽스로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내가 갚아야 될 그 대출 빌려간 사람이 이제 중간에 갚아야 될 이자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있고 그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될 쿠폰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채권이 floating rate bond입니다. 이제 영어 단어 중에 float라는 거는 물 위에 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오르면 이렇게 같이 자기도 뜨고, 이제 물이 또 내려가면 자기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렇게 변동금리 채권을 요 floating rate bond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권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뜬금없이 스탁이 나왔어요. 근데 이 preferred 스탁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한다? 우선주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잠깐 나왔었죠. 그런데 이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주식이야. 주식이긴 한데 이게 우선주는 좀 애매한 애라고 얘기했었죠. 뭐다? 채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한 성격의 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referred 스탁이 우리가 채권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선 왜 이 preferred 스탁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냐? 첫 번째로 채권처럼 fixed income security처럼 고정금리 채권처럼 이게 이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받게 되는 배당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처럼 5%, 10% 이렇게 배당을 그렇게 고정되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도 있기도 하다. 이제 그런데 또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뭐다? 이거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 살 때 그냥 보통주 사는 것처럼 똑같이 주식처럼 사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우선은 또 이 우선주가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주를 갖고 있으면 어떤 해에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안 줬어. 그 해에 이자 단기순이익이 덜 나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전체 주주한테 배당을 안 줬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전 해에 배당 안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해에 배당 안 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마치 채권처럼 어떤 해에 단기순이익이 좀 덜 나서 우선주 주주들한테 배당을 못 줬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전 해에 못 준 거를 얹혀가지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주는 채권의 성격도 갖고 있고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그 중간 성격의 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보통주의 경우에는 지금 한창 우리나라 회사들 주총 시즌이죠. 그래서 온라인 주총 막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어떤 이사회에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혹은 반대합니다라고 내가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통주 주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보통 이러한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주식이 요 preferred stock이 되겠습니다. 왜? 이제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총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안 주는 대신 그 배당에서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채권에는 이렇게 인터내셔널 본드,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채권도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포린 본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로 본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선 간단하게 유로본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죠. 이제 여기에서 유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의 어떤 영토적인 의미의 유럽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로 달러 본드다라고 하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프랑스에서 달러화로 돈을 빌리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유로 달러 채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나라 밖에서 어떤 그 통화를 주로 쓰는 나라 밖에서 어떤 그 나라 통화로 발행을 하는 채권을 이제 유로 뭐 달러면 유로 달러 본드, 뭐 유로 엔 본드, 뭐 유로 위안 본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다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일반 명사로는 유로 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당연히 유로 달러 본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제일 많이 통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밖에서 거래되는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연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린 본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겁니다. 이제 뭐냐면 뭐 만약에 미국이라 치자. 근데 애플의 본사가 미국에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본사는 서울에,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통화인 달러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포린 본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그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 통화로 돈을 빌리는 경우,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이제 포린 본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뭐 양키본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지 않은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 애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원화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를 뭐 아리랑 본드 뭐 이렇게 부르고 미국 애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엔화로 발행을 한다라고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를 뭐 사무라이 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낮잡아 부르는 말이 아니고 어떤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본드에는 포린 본드랑 유로 본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로 오면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어떤 복잡한 것들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인버스 플로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버스 플로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거를 봤죠. 그거의 이자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요 인버스 플로터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어떤 뭐 기준이 되든 뭐 CD 금리 아니면 뭐 RP 금리 이런 게 오르면 중간에 지급해야 되는 쿠폰이 올라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이 쿠폰 채권의 쿠폰이 같은 방향, 이제 파지티브인 거, 양인 거를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고 했고, 예를 들어 CD 금리가 올랐어, 뭐 RP 금리가 올랐어. 근데 중간에 지급해야 되는 쿠폰 금리는 그 반대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경우, 그러한 경우를 인버스 플로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기준금리 오르면 뭔가 벤치마크 되는 금리 오르면 쿠폰도 따라서 오르는 거였다. 인버스 플로터는 뭐다? 뭔가 벤치마크 금리 올라? 그러면 그거에 반비례해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오히려 쿠폰 금리 떨어지는 거, 쿠폰 떨어지는 게 인버스 플로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A, B, 어셋 백드 본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떠한 자산에서 채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일반 명사로 어셋 백드 본드라고 했는데 본드도 증권의 형태로 거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Asset Backed Security, 그래서 ABS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영화관에서 향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 기초로 삼아서 내가 미리 돈을
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뭐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와디즈 같은 거로 이제 뭐 투자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요 에셋 백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어떤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뭐 어떠한 뭔가가 수익이 현금 창출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너한테 네가 그거 대신 받아갈 권리 줄 테니까 내가 우선 돈을 그거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asset backed bond, 뭐 다른 표현으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간략하게 이 catastrophe bon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catastrophe가 그 재앙, 재난이라는 뜻이죠. 자연재해 같은 거를 이제 카타스트로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 뭐 폭풍, 아니면 뭐 해일, 뭐 지진 같은 게 발생하면 이게 뭐 돈을 뭐 안 갚아도 된다던가 뭐 그렇게 연동을 시켜 놓은 게 이제 캐타스트로피 본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주로 어디서 투자를 하겠어요? 보험사 같은 데에서 해칭을 하려고 요런 데다가 주로 투자를 하죠. 네. 이제 그리고 인덱스드 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채권은 채권인데 이제 중간에 갚게 되는 중간에 갚는 쿠폰이나 아니면 이제 만기 때 갚게 되는 만기 때 갚게 되는 그 원금을 그러니까 페이스 밸류나 파 밸류를 어떤 뭐 CD 금리나 RP 금리나 뭐 그런 어떤 금리라든지 아니면 코스피나 SP500 같은 어떤 지수에 연동시켜서 이게 계속 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덱스 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덱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뭐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뭐 S&P 500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스닥 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지수에 연동시켜서 쿠폰이나 원금이 변하는 경우를 요 인덱스 본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그러한 이 인덱스 본드의 대표 이그젬플이 요 팁스죠. 이 팁스라고 하는 거는 물가에 비례해서 중간에 갚아야 될 쿠폰이나 원금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채권이라고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었죠. 왜? 이제 뭐 만기가 30년짜리인 채권이야. 근데 중간에 물가가 너무 올라 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그 고정된 쿠폰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손해인 거야. 그 물가가 중간에 너무 올라 버려가지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지수 연동해서 중간에 갚을 채권의 쿠폰 그리고 만기 때 갚을 원금이 바뀌게 한 것이고 대표적인 게 팁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팁스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이 테이블 14.1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0시점에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1000달러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1시점, 2시점, 3시점에 이제 1시점과 2시점에는 중간에 쿠폰만 갚게 되겠고 3시점에는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같이 갚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팁스라고 그래서 물가에 연동되어서 파밸류, 액면가가 바뀌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시점에 물가가 2%가 올랐다. 0에서 1 갈 때 물가가 2%가 올랐다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요 1시점에 어떠한 이 장난을 조정을 해주는 거냐면 분명히 이 채권의 만기는 1000달러야.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자율이 만약에 4%야. 그러면 이 1000 곱하기 4% 해가지고 40을 그 쿠폰으로 갚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자가 2%가 올랐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02 해가지고 요 파밸류를 1020달러로 이거를 증액을 시켜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쿠폰 이자율을 4% 곱하면 40.80만큼을 쿠폰 이자로 갚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차 년도에는 이렇게 첫 번째 쿠폰 이자로 쿠폰으로 40.80을 갚게 되는 거고 이 시점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물가가 3%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원금이었던 페이스 밸류, 파 밸류였던 1020 곱하기 1.03에서 1050.60을 만들어준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4%를 때려서 쿠폰을 요 42.02만큼을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 시점에 42.02만큼을 갚게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3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 2에서 3 갈 때는 물가가 1%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 1050.60 곱하기 1.01 해가지고 이렇게 1061.11으로 파밸류 페이스 밸류를 올려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쿠폰을 4% 곱해가지고 42.44라는 쿠폰을 갚게 되면서 플러스 마지막 만기 때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1061.11을 이때 원금으로 갚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쿠폰과 요 원금을 합쳐서 이제 요 때에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갚게 되면서 이제 돈을 다 갚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 테이블 14.1번을 통해서 요렇게 이제 팁스가 이제 파밸류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쿠폰도 연동해서 같이 변하게 되는 형태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제 채권자가 손해 안 보게, 덜 보게 되어 있는 형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14.1에서 채권과 관련해서 접하게 되는 용어들, 그리고 채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